안녕하십니까. 차재영 세무사입니다. 오늘 연말정산 전산매체 추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고 후반부에는 우리 그 전산매체 제출과 관련돼서 저희 클라이언트의 그 근로소득과 일부 소득에 대해서 전산매체 제출 시연을 한번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말정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디에 어떻게 오류를 검증하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연말정산은 아무리 잘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귀속 시기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급여 자체는 근로제공일에 따라갑니다. 근로제공일이. 여기에 연장선상의 인정상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급여 자체는 근로제공일이 귀속이에요. 그래 2021년도 12월 달에 일을 하고 그 급여를 2022년도 중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얘는 2021년도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과 인센티브 자체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이거는 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국세청 예규에 있습니다. 예규에. 그래서 일반적인 성과금은 돈 받는 시점의 소득으로 봐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차수당은 여기 뭐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년의 2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수업 시간을 말할 때 연차수당은 연차 휴가권과 귀속이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원천징수 부분인데 다른 거 일반적인 급여는 돈 줄 때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 시. 그러나 요 부분이죠. 이 미지급급여.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급여를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준걸로 봐서 1월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신고하면 되겠죠. 그러나 12월분 근로소득은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근로소득을 2022년도 2월 달까지 못 주었을 때는 2월 달에 준 걸로 봐서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요. 2021년도 귀속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일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을 가장 마지막에 지급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점이 2월 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지급한 걸로 봐서 3월 10일 날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각종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마 이번 연말정산 강의에는 많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보통 원천징수 강의나 인건비 4대보험 강의할 때 제가 많이 표시하는 부분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여기 상단에 2번, 3번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이 총 지급액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총 지급액란은 비단 근로소득만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소득의 총 지급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우리 교재 아마 부록 서식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서식에서 작성 방법을 좀 보려고요. 작성 방법에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장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1번에 대한 내용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번은 요거 원천징수의 귀속과 지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부 환급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신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귀속 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해 하여 제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하지만 법대로 판단하더라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일반적으로 12장 들어가는 회사는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귀속 지급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아마 13장 이상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근로소득이 지금 연말정산의 핵심이니까 이 근로소득의 총 지급액란 요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번에 라에 5번 총 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 미달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적습니다. 라고 돼 있죠.
비과세 및 과세 미달 금액을 여기에 기재해달라는 거죠. 근데 근로소득은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 소득도 비과세, 과세 미달 금액을 같이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과세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214조 제1항 2호 및 이렇게 쭉 적혀 있죠. 이걸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지급명세서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인데 이 지급명세서는 이 주현금무제와 16번 개가 만나는 요 칸이 과세근로소득이죠. 이 과세근로소득이 종전근무제와 합산이 돼서 16번 합계를 구성을 하고요. 16번 합계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1번 총급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21번 총급에. 그죠? 요거는 이제 세금 정산하는 입장인데 원래는 세금 계산할 때 비과세는 중요하지 않겠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전산매체나 법에 의하면 비과세 중에서 사후에 어떤 관리할 필요성 있는 부분 자체는 여기다 기재를 해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 자체는 지급명세서에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일부 기재되는 애들이 있고요. 요 합계가 20번 합계예요. 20번. 20번이 비과세 근로소득 합계라고 돼 있고요. 혹시 20-1번의 감면소득 개는 우리 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합계가 별도로 또 집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비과세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 정책적인 목적에서 비과세 중에서 국세청에 그 납세자들한테 제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지급명세서 5쪽에 있습니다. 5쪽에. 그래서 여기 5쪽을 제가 한 장으로 여러분 캡처해 놓은 건데 잘 안 보이시죠? 요걸 제가 여러분 쪼개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제가 강의하다 보면 보기 힘들어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A부터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A, B, C, D로부터. 위에서부터 쭉 제가 훑어갈 테니까 비과세 중에서 어떤 게 제출 대상이고 어떻게 제출 대상이 아닌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혹시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제대로 일어났어요. 근데 비과세를 여기다 기재를 안 하면 이건 가산세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중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정확하게 우리가 기재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비과세 감면 소득 코드 중에서 이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에 여기 X 말고요. O로 돼 있는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거는 지급명세서 기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근로소득은 일부 비과세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도 빠지지만 일반적인 기타 소득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제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 위주로 가면 여기 A, B, C, D, E 있죠. 이건 우리랑 거의 관련상이 없고요. G가 의미가 있습니다. G01. 기재란은 18-5번이고요. 비과세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 이런 체크가 되어 있죠. 요거는 회사에서 직원들 대학교나 대학원 학비 보조해 준 거예요. 요건 비과세 됩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이게 비과세 되면 간소화 서비스는 학생 위주로 교육비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비과세 학자금을 받아서 교육비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하면 교육비 공제는 해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이것도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G01 비과세 학자금 자체는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H03 정도 자가운전 보조금 있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차량유지비 월 20만 원 주는 것 자체는 자, 비과세 되고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도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5가 중요한 거예요. 5가. 그 다음에 여기 H05번부터 H10번까지인데 이 연구보조비예요. 정확하게 H06번부터 H10번까지인데 연구보조비인데 연구보조비 자체는 직업군급별로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알 겁니다. 이게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거, 이게 초중고 선생님들,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국책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이런 부분 자체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연구보조비는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H11번 우리 그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 취재수당, H12번 여러분 벽지수당 이 정도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얘들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에요.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H17번 혹시 종교단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종교활동비에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종교활동비 자체를 비과세 처리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 말고 타소득으로 기타 소득에 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 한다고 하면 이게 그 내용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의미가 있냐면 여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M01, M02, M03 의미가 있죠. 100만 원, 300만 원 국외근로. 공무원 집단은 여기겠죠. 그 다음에 원화선언이나 건설 현장 근로자는 M02. 가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세무사님 M03은 언제 써요? 요거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501 의미가 있죠. 501 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올해 이거는 저한테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OT 수당에 대해서. 예,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에요. 사무직은 총급에 합산이 되고 생산직은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 비과세에 포함이 되는 거죠. 식대 P01, P02는 식대는 다행히도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Q01 18-2번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비과세,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는 월 10만 원 비과세 되고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R11번 여러분 혹시 우리 직무발명보상금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합산됐죠. 그래서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다. 그 다음에 2021년도 개정된 것 중에서 제가 강조 많이 했던 복류생적급여 비과세는 다행히도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익 비과세 부분도 조특법 규정이지만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산출 인출금 비과세 보유기간에 따라서 100%, 50%, 75% 비과세 해주는 것 자체 이거죠. 혹시 우리사주 있는 데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가 벤처기업하고 규모 큰 데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금액이 가산세 부분 걸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 기술자 감면 70%짜리 항목이 세세하게 여러분 바뀌었죠. 그 다음에 각종 감면도 있는데 이 감면은 별도로 아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과세와 비과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금방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원천세 신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인데 모양은요. 어떤 그 모형을 보려고 하면 가장 단순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단순하게 주식회사 한백상사라는 회사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표이사 어디 있느냐? 대표이사는 무급이라고 하면 되죠. 모보수. 기본급 200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보육비, 연구보조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시면 일부러 힌트를 드린 게 기본급은 과세고요. 식대 10만 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6세 이하 자녀보육비 비과세, 연구보조비 비과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 아닌 비과세는 X표로 표시해놨고요. 비과세지만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을 일부러 O로 표시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아까 작성 방법에 읽었던 내용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 여기 간이세액과 5번 만나는 총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과 지급명세서 기재되는 비과세를 포함해서 신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직원 여러분 보세요. 상기급여 수당은 1년 동일하면 상해는 없다고 했으면 직원이 매달 230급여를 받는 거죠. 이걸 12번 신고를 하면요. 230 곱하기 12번 신고 들어가서 1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A01의 총 지급액의 합계는 2,760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면요. 자, 200만 원 과세되는 근로소득 곱하기 12번 2,400. 16번에 2,400 보이시죠? 16번이 과세 근로소득의 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10만 원 곱하기 12번 120만 원. Q01.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 20만 원 곱하기 12번 240. 요거의 합계가 20번의 비과세 소득의 여러분 합계가 되겠죠. 요 금액의 합계가 3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되는 근로소득 2,400과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 비과세 360을 더하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1년 신고한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 금액은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장 단순한 모형이지만 이렇게 검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금방은 한 사람 모형으로 본 거고요. 우리 전체 직원으로 확대를 하면요. 저는 여러분 이 칸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칸이냐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귀속월별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더해요. 이 의미는 제가 12장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귀속에 따라서 원천 세식을 몇 장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더하면 여기에 집계가 되겠죠. 이 금액을 1년 12달. 이건 뭐 여러분 회사 내부에서 자, 연말연산 한두 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더 1년 걸 더하고요. 귀속월로 더하고 지급 명세서 16번과 20번 합계를 더하면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 지출 금액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전근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근무지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기 그 A01의 5번 총 지급액에는 주현근무지 지급액밖에 안 들어가겠죠. 종전근무지 여기 있어서 합산이 되다 보니까 종전근무지 때문에 얘가 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족학자금이에요. 가족학자금은 총급의 합산입니다. 총급의 합산인데 가족학자금은 원천 그 간이세표에 보면 가족학자금은 학자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고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1번, 2번은 여러분 합당한 거고요. 3번입니다. 3번. 연말 일괄 반영한 상이요. 추가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법상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 국세청에 노출될 거가 애둘러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명절 선물이나 명절 상여를 그때그때 줬을 때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때 다 주고요. 연말정산에 한 번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게 크다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1번, 2번은 가산세가 없지만 3번은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지급 명세 크다고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급 명세가 큰 거는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여러분 A01의 총 지급의 합계가 크다고 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가장 근데 큰 실수는 중퇴자를 유도하게. 아마 이런 경우에는 한두 번씩 경험이 꼭 있을 거니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부분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 누락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혹시 잘못되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 이게 안내문이에요. 원천징수 신고한 총 지급액이죠. 이제 저랑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A02, A04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금액에 차이 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검증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 검증이 더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수년간의 강의하면서 경험해본 결과 우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법에서부터 약간 문제가 생겨 우리가. 그래서 얘보다는 저같이 이렇게 검증하고 차이를 한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요 국세청 전산 분석에 맞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매월 원천징수 신고할 때 회사 연도 중에 그만두는 사람은 여기 총 지급액 A02에 반영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 합계에 반영이 될 거예요. 요 금액과 요 금액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맞죠? 제대로만 작성이 됐다면 이게 맞겠죠. 근데 제 경험상 중퇴자나 연말정산 부분 자체를 제대로 작성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국세청 전산 분석 내용이 요 얘기예요. 이렇게 검증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많이 틀리는 걸 많이 봐서 요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한번 누군가 한번 검증해 주는 게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보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검증 기준은 여기 매달 A01을 집계를 하고요. A02와 A04의 합계를 또 보는 거죠. 이것도 이게 커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검증해 드린 거는 첫 번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A01과 검증하고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A02와 A04와 지급명세서를 서로 검증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A01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A02의 합계, 그 다음에 A04 합계를 여러분 이렇게 또 검증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꼭 총 지급이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총 지급이 큰 거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식대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총 지급액이 반영이 안 되는데 여기 넣은 경우가 있어요. 신고할 때. 넣고요. 지급 명세에서 제외하다 보면 차세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여러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게 뭐 100% 법이 맞다고는 하지 않지만 국세청 전산 분석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연중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21년도 12월 귀속, 22년 2월 지급. 왜? 2021년도 소득을 가장 마지막에 신고할 수 있는 시점이 2022년도 2월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추가 신고를 해주면 국세청 전산 분석은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 명세서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보통 당월 귀속, 당월 지급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신고 구분에 매월에 21년도 12월, 21년도 12월 이렇게 원천세 신고가 들어간 상태예요. 요건 여러분 매월분입니다. 요 상태에서 연말연산이 시작이 되면 연도 중에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해서 매월 신고 구분 매월에 그다음에 12월 귀속, 21년도 12월 귀속, 2022년도 2월 귀속으로 원천세 신고를 한 장만 더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서 신고 구분에 매월과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고요. 귀속은 22년도 2월, 22년도 2월이죠. 이건 연말정산분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국세청 전산 분석은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신고 별도로 안 해주면요, 국세청 전산에서는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 21년도 12월 귀속, 22년도 2월 지급으로 신고하더라도 세금은 떼겠죠. 뗀데 어차피 연말정산에 여러분 환급세액과 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연말정산에 한 번에 반영하거나 하는 효과는 동일한 거죠. 제 생각에서는 여러분이 이 신고를 하나만 더 해주면 문제는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그 원천징수 기본적으로 국세청 전산 분석. 제가 봤을 때는 요 표가 여러분 상징적이에요. 요 그림이. 상징적이죠.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지급명세서 합계보다는 클 수 없다는 겁니다. 요건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전산매체 제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전산매체 제출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클라이언트들 저희가 쓰고 있는 그 회계 그 프로그램인데 요걸로 더좀 스마트웨이 요걸로 한번 제가 제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보통 전자신고. 근데 우리 아마 연말정산과 관련돼서는 전산매체라는 신고가 더 일반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요 회사는 근로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소득이 있고요.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비거주자, 해외 로열티 지급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부분이 있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씩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마감이 있는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탭은 중도 퇴사가 있고요. 연도 중에 그만두는 사람, 그 다음에 연말까지 재직자, 총괄키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사고사리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직원이 전체 연말정산을 해서 중도 퇴사자 포함해서 지급명세를 제출한 상태예요. 근데 연말정산 대상자 중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뭐 잘못됐다고 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수정을 하고요. 이 사람 것만 다시 제출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연말정산 우리 그 전산매체 제출 자체는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운 파일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아무리 자료를 잘 연말정산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파일만 신고 파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존 게 삭제되고 마지막 수정해서 제출한 한 사람만 남아버리는 거죠.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거 하나 하고요. 여기 보시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대상자가 있는데
이 연말연산 대상자만 합쳐서 신고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중도퇴사자, 중퇴자도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마감키가 있어요. 마감키가. 그래서 마감키에서 마감을 하면 이 데이터가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는 저희는 근로소득과 의료비가 같이 마감이 되고 있어요. 아마 검증하면서 같이 마감이 돼서 제출은 근데 반드시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근로소득이 하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도 여기 그 인적 용역자가 몇 명이 있죠. 여기도 마감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 회사는 이자 배당 소득 있는 사례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별도 PT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자 배당 기타 비거주자 소득은 2월 말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지금 미리 해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 지금 우리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배당 소득이에요. 배당 소득. 배당 소득 여러분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외국 법인은 로열티를 지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습니다. 사용료, 그죠? 사용료. 자, 그래서 이것도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키가 여기 있네요. 이건 저희 프로그램상의 문제니까. 저희는 비거주자니까 비거주자로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별도 마감을 해서 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키에 여기 전산매체 키가 따로 별도로 있어요. 연말연산 전산매체 신고라고. 그래서 여기를 지금 하나 마감을 하는데 지금 의료비가요. 지금 근로소득 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하고 의료비가 같이 마감이 되는 구조예요. 자, 여기 해서 데이터 제작을 하는데 선택. 국세청에 전산 매체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패스워드 자체가 많은 의미가 없어서 저희 그 회사 전화번호를 많이 입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그 패스워드를 그때그때 바꿨으면 나중에 이제 확인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해놓겠습니다. 제가 전산매체 폴더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다 그대로 제작해서 넣겠습니다. 데이터가 제작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사업소득이 있었죠. 거주자의 사업소득. 아까 제작을 했으니까. 그랬죠? 이것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비거주자 그 배당소득 있었어요. 배당소득. 자, 파일명도 의미가 있습니다. 배당소득 B로 시작이 되네요. 배당소득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비거주자.
비거주자. 여기 마감을 안 하고 와서 안 뜨는 겁니다. 마감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마감. 거주자는 해당 사항이었고요. 비거주자. 마감을 하고요. 아까 제작을 다시 하면 되겠죠. 제가 일반 전산매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그 데이터가 마감이 되고 이제 제출만 하면 되는데 홈택스에 이제 그 로그인하면 되겠죠. 홈택스에. 근데 이제 여러분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겠는데 홈택스에서 회사 통합관리 번호로 통합관리 인증서로 전산매체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부서 관리자별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 번 제출하면 이중 제출이에요. 이중 제출. 이중 제출은 가산세는 없지만 그래서 아마 전산매체 제출할 때는 아마 회사 아마 메인 인증서로 아마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매번 봐야 되는 거겠지만 여기 홈택스의 자료실에 올해 막 우여곡절이 있어서 우리 그 ISA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하고 의료비 부분이 중간 전산매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실 필요 있어요. 여기에 전산매체 제출 기준을 변동사항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네요. 요 부분도 있고 여기 전산매체 제출 요령.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뀐 부분에 어떤 정오표가 있어요. 이 정오표라고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오류는 아니거든요. 전산을 어떻게 전산매체를 받아줄 것이의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산매체 제출 요령에 여기 변동사항이 쭉 아마 정리돼 있을 거예요. 여기 정오표라는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지금 연말연산이 다 안 끝났다고 해서 지급명세서를 한 방에 제출하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연말정산은 맨 마지막에 지급명세서는 맨 마지막에 제출이 되니까 여러분 금방금방 미리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한번 제출해보는 게 맞아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출하면 기존 파일은 삭제되니까. 그래서 특히 뭐 종교인 소득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바뀌어 있고요. 종교인 소득 오류가 있고 근로소득 투자조합 관련된 부분도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 이런 부분은 그냥 명백한 걸 틀려가지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ISA 하고 의료비 기부금 부분 조금 하고 의료비 부분 12월 중에 바뀐 게 있었죠. 저희가 아마 히트 메일링으로 날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의료비 여기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제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인데요. 홈택스인데 여기 조의 발급 옆에 민원증명 옆에 신청 제출이 있어요. 여기로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먼저 근로소득부터 제출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자, 그러면
이거 직접 자료 작성 제출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우리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연말정산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대로 한 장씩 한 사람 거 입력한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전산 매체로 변환시킨 걸 여기서 제출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과세년 2021년도 찾아보기. 파일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제작해놓은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C가 있고요. CA가 있고요. F가 있고 BB1이 있어. BI가 있어요. 자, 설명드리면 요 C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파일이에요. CA가 의료비. 그 다음에 F가 사업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그 다음 B가 배당소득, 이자 배당소득. BI가 요게 아까 비거주자, 기타 소득 부분이죠.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서. 먼저 근로소득부터 해보겠습니다. 들어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파일 형식 검증하기를 먼저 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암호 입력한 부분을 물어보죠. 하면 검증을 합니다. 그럼 어디로 넘어왔어요? 내용 검증으로 넘어오죠. 내용도 여기서 검증해보면 내용 검증 오류가 없죠? 잠깐만요. 다시. 여기까지 넘어왔죠? 정상 납세자 수로. 그 다음에 전자제출 파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파일 제출하면 제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점.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 지금 연말정산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제 말은 나중에 저 연말정산 제 경험상 실수가 발생했을 때 진짜 제출이 됐는지 제출이 안 됐는지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제출하고 추후에 잘못 제출할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국세청 전산에서는 제출된 흔적만 있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요거 종이 아깝다고 하지 마시고 꼭 한 장 출력해 놓으세요. 향후에 요게 지급명세서 몇 건 제출이 됐다 안 됐다의 증거,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3월 12일 이후에 지급명세 잘못됐을 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출력이 정말 싫다 그러면 요즘에 그 있지 않습니까? PDF로 여러분 보관해 놓으면 되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꼭 제 생각은 인쇄를 하시던지 꼭 제출할 때마다가 PDF로 출력을 해놓고 보관을 해 놓으시던지. 그러면 근로소득이 제출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신청 제출에 근로소득에 의료비 가야죠. 의료비. 의료비 CA라 그랬죠. 됐죠? 내용 검증하기. 확인.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탭을. 그 다음에 전산 매체 파일로 넘어가서 요것도 제출하고요. 요것도 출력. 자, 그러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하고 의료비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자, 이제 사업소득으로 가야 되겠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아, 여기 보시면 신청 제출의 사업소득에 연말정산용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업. 여기 거주자의 사업소득이겠죠. 요것도 F. 제작할 때 파일명 자체를 좀 보고 있으면 좋겠죠. 저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빨리 하지만 여기 하면서 오류가 꽤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봐야 돼요, 지금. 3월 10일 날 한 방에 제출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무리되죠. 이것도 출력.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자 배당소득으로 가겠습니다. 이자 배당소득. 여기 이자 배당소득 있죠? 이자 배당소득. B.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요것도 출력. PDF로 저장하시던지. 여러분 향후에 여러분 이거 보험이에요.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비거주자 지급명세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해당이 됩니다. 파일명은 아까 BI로 시작이 됐죠. BI. 소득이 귀속 용도가 오류났다고 돼 있네요. 이런 거 이제 오류를 우리가 찾아서 고치면 되겠죠. 순서대로. 아마 이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오류가 나면 이제 오류를 우리가 검증하면서 오류를 잡고 추가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아마 이 오류 아마 검증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도 만약에 우리 전체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0명만 지금 연말정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먼저 한 300명 제출해 보는 거예요. 문제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오류가 보통 기계적으로 비슷하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유형별로 패턴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꼭 제가 다시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 제출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거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신고 여러분 혹시 접수증은 언제나 PDF 파일로 보관하든지 출력번호를 가지고 있든지 저희 그것 때문에 가산세 한 4천만 원 세이브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잘 전산매체 제출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